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자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차세대 HBM의 강자로 떠오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관세로 입은 손해를 복구할 계획을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전방위적인 M&A를 통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차세대 HBM 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올해 상반기 6세대 HBM 12단의 가격을 5세대 HBM과 비교해 약 70% 더 비싼 가격에 납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최첨단 HBM 제품 물량의 90% 이상을 장악해왔지만 차세대 제품인 HBM4부터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강력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부터 상반기 HBM4 12단 제품 단가를 $500대로 책정받으면서 $300대로 결정된 HBM3 12단 제품 대비 무려 60에서 70%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며 독점 공급자 지위를 확보해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HBM4의 두뇌 역할을 맡는 베이스 다이에 처음으로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는 등 전작인 HBM3 대비 설계와 공정 난이도가 올라간 점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HBM3 12단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해 2분기 SK하이닉스는 약 9조 212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반기 HBM4 12단 제품의 샘플도 엔비디아에 공급했습니다. 내년 엔비디아에 납품될 제품에 대한 가격 및 공급 물량 협상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에 앞서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HBM4 12단 제품은 내년도 엔비디아가 시장에 출시할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4나노 공정은 엔비디아와 AMD 등의 첨단 AI 가속기를 양산하는 공정인 만큼 일반 D램과 비교해 공정 비용이 2배가량 높습니다. 또 데이터의 이동 통로인 입출력 단자 수도 이전 세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며 제조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HBM4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엔비디아도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제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사실상 제품을 독점 공급했지만 엔비디아는 독점 공급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삼성과 마이크론을 접촉 중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M&A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히타치 제작소의 일본 내 백색가전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타치는 자회사인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을 통해 일본용 냉장고 및 세탁기 등 백색가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히타치는 철도, 송배전 설비,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설비 등에 주력하고 있고 그에 비해 백색가전은 제품 판매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익 창출 방법이 많지 않아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타치는 2020년 해외가전 사업 부문을 튀르키예 기업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세계 가전제품 시장 선두주자였으나 2010년 이후 이를 여타 아시아 기업에 넘겨줬습니다. 산요전기,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 대만 기업의 백색가전 사업을 매각했고 일본에선 파나소닉 홀딩스와 미쓰비시 전기가 가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4~5년간 일본 가전시장 재진출을 검토했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와 보수적인 소비자,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인수, 합병을 할 경우 이러한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은 인수 조건으로 종업원 고용보장과 함께 동일 브랜드 5년 사용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수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일본 소비자 공략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LG전자에도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이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히타치 제조 공장이 노후했지만 LG전자 특유의 등대 공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숙련된 노동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이 일본 샤프 인수를 추진했지만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게이달렌이 앞장서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채권단인 금융기관도 삼성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대만 흥하이그룹이 샤프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일 양국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오자 이제는 양국 관계가 협력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LG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도요타와 수소협력에 시동을 걸었고 SK그룹도 일본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한국 재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은 완성품 제작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가 강하다. 한일 양국이 손을 잡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복잡해진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발렌베리가의 로봇 기업입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최대 주주로 있는 ABB는 로보틱스 사업 부문인 ABB 로보틱스를 분사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ABB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수익권의 입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ABB 로보틱스의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ABB는 로보틱스 사업 부문을 분사하고 내년 2분기까지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BB의 주력 사업은 발전과 송배전, 산업 자동화 및 로보틱스 등인데 회사는 로보틱스와 다른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고 아울러 로보틱스가 독립하는 편이 고객 가치 재고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ABB의 몸값은 35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으로 알려졌고 경쟁 상황에 따라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ABB 로보틱스는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13에서 15%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파나기 18에서 20%로 1위이고 ABB 로보틱스와 독일 쿠카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산업용 로봇 최대 시장은 중국인데 ABB 로보틱스는 중국에도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총수부재, 비용 통제 등 문제로 M&A 개점 위협 상태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M&A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5월 자회사 하만이 미국 마시모 그룹에서 오디오 사업부를 5천억 원에 인수했고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 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며 조단위 M&A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M&A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고 기존 사업은 물론 인공지능, 공조, 로봇, 전장, 핀테크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업체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로봇 분야에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일 글로벌 수익권 로보틱스 기업을 인수한다면 단숨에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역량을 확보하면 생산성 증가, 비용 감소 등 효과를 앞세워 B2B 영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선대 회장 때부터 발렌베리가와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삼성을 따라잡겠다던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얇다던 중국 폴더블폰의 두께 홍보 광고는 결국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다는 문구로 홍보한 중국산 폴더블폰의 실제 두께가 광고와 최대 0.6mm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폰의 두께가 제품 홍보에 사용된 수치가 실사용할 때 접은 두께 기준이 아닌 특정 각도나 부위만 측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는 국내외 주요 폴더블폰 5종의 실측 두께를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측정 대상은 삼성전자, 아너, 비보, 샤오미, 화웨이 등 국내외 브랜드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 아너의 매직 V5는 기재된 두께 8.8mm보다 0.54mm 두꺼운 9.34mm로 나타났고 화웨이 메이트 X6는 공식 사양 9.85mm보다 0.62mm 두꺼운 10.47mm로 오차폭이 가장 컸습니다. 비보 X 폴드 5와 샤오미 믹스 폴드 4도 기재된 것보다 각각 0.57mm, 0.14mm 더 두꺼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7은 공식 사양 8.9mm보다 0.8mm 얇은 8.82mm로 측정되며 유일하게 실측 두께 9mm 미만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국 제조사는 공식 사양 산출 시 필름과 카메라 등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허위로 두께를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정말 양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이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매장에서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유율 0%를 기록해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올해 1분기 샤오미는 세계 시장에서 삼성, 애플에 이어 14% 점유율로 세계 3위를 기록 중인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샤오미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기로 한 겁니다. 직접 공식 매장을 한국에 선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샤오미는 이런 스토어를 앞으로 한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샤오미는 한국 법인까지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안방무대인 한국 공략에 총력전을 쏟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성의 텃밭인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점유율 0%였습니다. 샤오미 제품은 스펙 대비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봤지만 요즘은 삼성도 중저가 폰을 많이 내놓고 있어 한국에서 샤오미가 파고들 틈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에선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샤오미는 그동안 국내에서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객 서비스 문제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한국 전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샤오미가 중국산 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시장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